자, 이번 시간에는 15페이지에요. 권리의 객체, 물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민법에 보시면 권리의 객체니까 권리에 따라서 객체를 정해야겠죠. 그죠? 이 객체는 다른 말로 하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대상. 예를 들면 권리가 지배권의 예컨대 물권을 해볼까요? 물권이라는 권리라고 하면 그 대상은 기본적으로 물건이 되겠죠.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권리의 객체는 또는 권리의 대상은 물권의 대상은 물건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채권의 대상은 뭐랄까? 권리 중에 채권의 대상은 그래요. 채무자의 행위죠. 채무자의 행위. 보통 이게 급부행위라 그래요. 급부행위. 이게 행위예요, 행위. 사람의 행위. 이걸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격권의 대상은 뭘까요? 인격이겠죠. 당연히요. 성격상 거죠. 또 무체재산권의, 자, 무체재산권.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겠는데, 무체재산권. 이렇게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산업재산권. 이렇게 하게 돼요. 산업재산권. 어떤 거냐? 주로 특허. 특허 받으면 자기 혼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출판권. 그렇죠? 또 실용신안권.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무체재산권, 즉 정신적 창조물입니다. 정신적 창조물을 우리가 무체재산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체재산권의 권리의 대상은 뭘까요? 이거의 대상은 당연히 정신적 창조물이 되겠죠. 정신적 창조물이요. 형성권은요, 그래, 형성 관계되는 법률 관계예요. 그것을 대상으로 해요. 친족권은 어떻게 될까요? 친족권은 그래요. 친족상의 지위가 되겠죠. 친권은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교양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죠. 그럼 그 대상이 누구예요? 미성년자인 자죠. 그렇죠? 이래 되겠죠. 상속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상속권. 그러면 상속 재산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 권리에 따라서 그 대상 객체도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 권리 객체에서 배우자 하는 것은 민법 총칙상에 이런 내용 전체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민법 총칙상에 보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물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제로서요, 이런 전체적인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권리의 객체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물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 전반적인 내용도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에 작용하면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모두 권리의 객체라 하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물건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아주. 보통 이제 우리 민법상에 민법 총칙에 있는 물건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놨냐? 이걸 보면 이것은요. 먼저 민법에는 물건의 개념부터 정리해놨어요. 민법 총칙이에요. 물건의 개념의 물건이 뭐냐? 이거부터 써놨어요. 법에 만들어놨어요. 아예. 그래서 민법 물건의 의에는요. 물건이란 것은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해놨어요.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놨어요. 유체물,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건, 여기에 있는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무체물이에요. 이거는.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해요. 뭐 자연력이면 태양력, 풍력, 조력 등등이겠죠. 이게 자연력이죠. 바람의 힘, 조수간만의 힘, 그 다음에 햇빛의 힘,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힘이다, 그죠? 이것도 뭐예요? 물건의 의미로 보는 거죠.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냐?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 관리 가능은요, 여기도 관리 가능해야 되고요, 무채물도 관리 가능해야 돼요. 여기도 관리 가능, 여기도 관리 가능.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과 동산을 나누고 있어요. 물건을 크게 나누면 부동산과 동산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우리 민법에 개념을 정립해 놨죠. 어떻게 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해놨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 민법 규정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내용으로요.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물건의 종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물과 종물 이렇게 놨어요. 물건을 또 나누면 주물과 종물 이렇게 놨어요. 여기서는 종물의 개념을 우리 민법이 만들어놨죠. 자,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자, 보통 기본적 물건에 상시 사용할 때 도움을 주고 있는 이걸 상용에 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주물의 소유자가 갖는 물건, 이 물건을 종물이라 그래요. 종물. 종물이라는 것은 따라 붙어 있는 물건, 이런 뜻이죠. 따라 붙는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건의 관계는 뭐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도 함께 처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종물은 항상 이 주물을 상용에 공해야 돼. 공여,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도움을 줌으로써 이 주물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주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종물이라고 그래요. 다만 이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여기가 주물에 붙어서 하나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게요. 딱 붙어가지고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리면 종물을 하지 않고 독립한 물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독립물. 이럴 때 종물이라 그러고, 이때 종물은 주물을 처분하면 따라서 처분한다.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은 운명을 같이 해란 거예요. 그렇죠? 주물이 다른 데로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면, 소유권 넘어가 버리면 종물도 넘어가라, 이렇게 한 거죠, 같이. 그래야 이 경제적 운명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경제적 효용 가치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적 운명도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는 뭐냐? 우리 민법에요, 민법 총칙에 원물과 과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원물과 과실. 과실은 말 그대로 열매를 말하죠. 열매. 이 열매가 나온 물건이 원물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 민법에는 뭘 정해놨냐면 여기를 규정해놨어요. 과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천년 과실이 있고요, 법정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법에. 과실에는 천년 과실과 법정 과실로 나누고, 천년 과실은 원물에서 산출된, 용법에 따라서 산출된 물건이에요.
산출된 물건. 그러니까 원물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원물에서. 근데 법정 과실은 뭐냐? 이 원물의 사용 대가로 받은 거야 돼. 사용 대가로 지급된 금전 기타 물건입니다. 사용 대가를 근거를 해야 돼. 사용 대가. 이건 용법에 따라서 산출되는 거. 용법에 따라서 산출되어 나온 것이고, 이거는 사용 대가로 받아내는 거죠. 어득을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나온 물건 이래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각각 천연과실, 법정과실이라 그래요. 이렇게. 뭐 천연과실은 이런 거 있죠. 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또 양에서 잘라낸 양털 있잖아요. 또 젖소에서 짜낸 원유 있죠. 원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연과실이에요. 양계장에서 닭이 달걀 낳았다. 그럼 달걀이 바로 여기 돼가지고 천연과실이죠. 뭐 이렇게 해요. 또 돈사, 돼지를 키우는 그 큰 기업 하는 분이 돼지를 뭐 수천도 키우고 있다. 근데 그 암돼지가 새끼를 낳았단 말이지. 그 새끼가 뭐예요? 여기 돼가지고 천연과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법정과실은 사용대가,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교부된, 지급된 물건이에요. 금전기타 물건. 금전기타 물건. 금전도 물건입니다. 금전도, 여기 조심할 것. 금전도 특수한 동산이에요. 그렇죠? 금전도 특수한 동산이에요. 동산. 예. 따라서 여기에 물건 속에는 금전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이때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의 귀속 누가 가져가냐? 원래 원물의 소유자가 가져가야겠죠. 원칙적으로 그죠?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가 천연과실도 가져갈 것이고, 원물의 소유자가 사용 대가, 다른 사람 빌려줬으면 그 대가 나오는 차임이라든지 지료라든지 이런 거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물의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죠. 이것은 원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원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언제? 원물로부터 과실이 분리될 당시에, 분리 당시에 이 원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원칙이겠죠. 이게 원칙이고요. 여기 원칙이니까 예외가 많을 겁니다. 그 예외는 또 나중에 배울게요. 그런 것들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이네요. 권리 변동. 자, 우리 교재 16페이지에 권리 변동이란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거죠. 권리 변동 했으니까 권리가 발생하는 것, 변경하는 것, 그리고 소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권리 변동이라 그래요. 개념부터 좀 어렵다, 그죠?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권리 변동이란 말이. 보시면 권리가 변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거든요. 변동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 의미는 그 권리 자체가 발생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변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또 발생돼 존재하고 있는 권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작용이나 등등이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도 그걸 우리는 변경이라고 했다 그러죠. 변경되는 것도 변동의 한 부분이죠. 또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가 소멸해 없어지는 것도 변동이죠. 그래서 결국은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 과정을 전체를 우리는 변동이라고 일컬으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란 개념이 이렇게 쓰는 거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이렇게. 보통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던 권리가 발생하는 것. 원시적으로 발생하니까, 원시적으로 발생해서 사람이 취득하니까 원시시대라고 해요. 원시시대 다른 말로 하면요, 절대적 발생이죠. 이 세상에 처음으로 발생되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지금 권리가 없어요. 나는 권리가 없는데 내 앞에 저기 있는 사람이 권리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그 아파트 소유권 내한테 팔아. 내가 돈 줄게. 그래서 내가 돈을 7억을 주고 그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나는 소유권이 없던 사람이 드디어 소유권이 발생했잖아요. 권리 취득했죠?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때 취득은 뭐예요? 이 세상에 처음으로 그 권리 자체가, 즉 아파트 소유권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타인에게 존재했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나한테 와서 나한테 어떤 권리가 발생했다. 그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따라서 이걸 우리는 상대적 발생이라 하는데, 상대적 발생. 이 상대적 발생은 뭐예요? 이어 가져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거래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 승계에서 가져온다 해서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권리의 발생은 결국은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권리 취득은 바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게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가져오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권리의 발생하는 모습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가 변경되는 모습이요. 권리가 변경되는 모습은 기존에 존재하는 권리가 변경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존재하는 권리의 구성을 보면 권리 구성은 권리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있어요. 권리의 주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즉 아파트 소유권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 소유권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7억 받고 팔았다라고 하면 그 소유권은 똑같은 소유권이죠. 아파트 소유권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종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을이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컨대,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갑에서 을에게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의 모습은 종전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가져갔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주체의 변경이라고 해요.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요, 권리에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아파트 소유권에다가 소유권자인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돈 5억을 전세금 줄 테니까 그 아파트 내한테 전세권 설정해 주라.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갑이라는 소유자가요. 자기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 내용에 말이죠. 사용 수익을 마음대로 그 대상인 아파트 소유권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돈 5억 원을 전세금을 받고 그 상대방 을한테 전세권을 주면서 네가 사용해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소유권은 종전에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사용 수익권이 빠져버리죠. 누구한테로? 을한테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종전에 아파트 소유권 안에 있는 내용이 변경이 생겼어요.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냐면 사용 수익을 이제는 그 소유권에 의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대방 을이 전세권의 소멸, 없어질 때까지는 소유권의 내용이 변경됐잖아요. 내용이 변경됐죠? 이렇게. 예를 들면 소유권에 전세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버리면 전세권 이게 돼버리면 이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하던 이러한 내용이 여기 가버리죠. 사용 수익하는 내용으로. 그럼 이게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변경됐죠. 소유권의 내용이 변경됐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요. 그 소유권은 작용하죠. 작용. 지배작용한단 말이에요. 지배작용. 근데 이 작용의 변경이 생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구체적 예를 이제 여러분 보여주기 쉬운 게 뭐냐면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임대차라는 채권, 임대차 계약에서 나오는 채권인 임차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특정된 임대인한테 야, 너 나한테 빌려준 이 물건 고장났으니까 좀 고쳐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임차권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임차권은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바뀐 주인한테, 즉 신소유자한테 야, 이거 고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임대차 계약을 종전의 소유자하고 계약했지 지금 현재 신소유자하고는 계약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을 가지고 신소유자한테 야, 너 나한테 빌려준 이거 네 거지만 이거 내가 빌려받은 거니까 고쳐. 이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동산 임차권에 민법상의 등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임차권자 이름으로 그 소유권 후면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놨다면 이게요, 대항력이 생겨요. 종래는 임차인이요, 신소유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소유자가, 신소유자가, 야, 내 부동산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요, 임대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갖고 있을 뿐이지, 신소유자한테는 권리할 권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돼 있다면,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나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임대차 존속 중에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작용이 병인되었죠. 뭘 함으로써?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종전에 등기하기 전에는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등기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그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신소유자한테도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작용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권리의 구성 요소인 주체나 내용이나 작용이 권리의 주체, 내용, 작용이 일정한 내용으로 바뀌면 그걸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 해서 하나의 변경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변경의 모습에는 세 가지 형태의 변경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임차권의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라는 면에서 작용이 병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소멸이에요. 이 소멸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 권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 그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건물이 불이 타서 다 허물어져 버렸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낙뢰를 맞았어, 여름에. 낙뢰를 맞아가지고 불이 나버렸다. 아니면 전기가 누전돼서 불이 나버렸다. 그러면 창고가 다 타버렸다. 아니면 주택이 다 타버렸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에서 그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사라져버리죠. 그게 바로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종래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근데 갑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을한테 처분해버리면 을이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잖아. 그러면 당연히 종전에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소멸했죠. 그러한 소유권 소멸을 뭐라 하냐?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다. 그래서 권리의 발생에는 원시 취득과 성계 취득의 형태로 나눌 수 있고, 변경에는 주체, 작용, 내용,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이것이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배우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이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원인이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현상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원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원인이 발생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겠죠?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인과관계죠. 원인, 결과관계예요. 그죠? 결국 원인, 결과관계. 이 결과를 뭐라 하냐? 효과라 그래요. 법에서는 효과. 그래서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발생하는 효과니까 법률 효과겠죠. 법률 효과라 그래요. 즉 권리에 발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효과를 법률 효과 이렇게 표현해요. 법률 효과. 자, 그러면 이 원인을 구성하는 걸 보면 하나하나의 사실들이 모여서 하나의 요소를 만들어요. 그 요소가 완성되면 이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 개가 존재하고 이것이 한 개가 이렇게 모입니다. 그죠?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요소를 이렇게 형성해요. 그러면 드디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죠. 이 수많은 것 중에서 요놈 이렇게만 딱 가져왔다 이 말이야. 요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구성하니까 이러한 효과가 생기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요 이름을 하나씩 짓습니다. 요거 한 개를 뭐라 그러냐? 요 한 개를 이걸 우리는 하나의 사실이다 해서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요 한 개 구체적이며 개개의 사실이죠. 요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률 사실, 무수히 많은 이 법률 사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만 여기 들어와라. 요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안에 들어가는 요걸 뭐라 그러냐? 요것을 드디어 효과를 만들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그럼 요건이 갖춰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갖춰주면 드디어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결과로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그럼 이래 되겠죠? 법률 사실이 모여서 하나하나 모여서 법률 요건을 하나 형성해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을 딱 갖추면 법률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 효과는 뭐예요?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형성되면 여기 갖춰지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요. 그 16페이지에 양갈로 1번에요. 법률행위 양갈로 1번에 의 및 성질했죠. 거기 보면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죠? 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해놨죠? 법률 요건. 여기가 법률 행위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법률행위라는 말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법률행위라는 말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민법 총시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우는 것, 채권법 안에서,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법률 행위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 중에서 말이죠. 사람의 행위,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이 행위 안에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요 의사 표시라는 거 있죠? 이것이 여기에 행위 속에 들어있더라.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행위더라. 이 말이죠?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행위. 이 행위를 뭐라 그러냐? 법률 행위라 그래요. 이렇게요.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의사 표시라는 이 요소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런 거죠.
법령행위를 하게 되면 이 법령행위는 법률 요건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해야겠죠? 그게 뭐냐? 여기에 권리와 의무 모습으로 이렇게 발생해요. 이게 법률 효과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법령행위는 법률 요건, 그 다음에 권리 의무는 법률 효과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중에 하나다. 이 수많은 법률 사실 중에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에 들어가 버리면 그 법률 요건 이름은 뭐라 그러냐? 법률 행위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만드는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률 효과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법령행위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무수히 많이 할 거예요. 요거요. 자, 이 법령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은 요거. 법률 행위를 만들기 위한 요소. 어떤 게 있냐.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 당사자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죠. 행위하는 당사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당사자가 이 행위, 권리 의무를 만들어낼 의도가 있어야겠죠? 당사자가 목적을 가져야겠죠. 목적이 존재해야 돼요. 당사자가 목적을 가져야 되고. 그 목적은 반드시 의사표시에 나타내야죠. 의사표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목적은 의사표시, 의사를 담아서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법률 행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세 가지가요. 법률 행위를 만드는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16페이지 거기에 양갈로 2번에 법령의 요건을 나누고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나눌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당사자가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하게 되면 당사자가 존재하게 되고 목적이 존재하게 되고 의사표시가 존재하게 돼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진다? 법률 행위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데 그 행위 당사자는 의사표시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법령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바로 뭐다?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성립했다. 이렇게요. 법령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법령행위가 어떤 게 있을까? 법령행위 종류. 그죠? 이렇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를 요소해서 만든 법령행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게 법령행위 종류다. 그죠? 이 법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줄 정리한 게 뭐냐? 이 의사표시의 개수와 방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법령의 종류에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법률 행위의 종류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의사표시라고 했어요. 의사표시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종류를 이걸 가지고 나누어 보면 대체로요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진 행위를 뭐라 그러냐 단독행위라 그래요. 자, 여기 나오는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의사표시 개수가 한 개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행위예요. 그것을 우리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에요.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인데, 근데 방향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 그럼 이걸 말하냐?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행위. 뭐 이걸 쌍방행위라고 하죠. 이렇게. 계약이라 그래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계약은요, 우리가 많이 하죠. 계약은 사회에서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고용계약, 그렇죠? 화해계약, 계약 참 많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계약들을 여기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요, 요 계약에서 우리 시험에는 매매 계약하고요, 임대차 계약하고요, 도급 계약하고요, 위임 계약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하고 있죠. 계약 법안에서는, 그죠? 요 네 가지가 개별 계약을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법령의 종류 중에 하나죠. 매매라는 법령이, 임대차라는 법령이, 도급이라는 법령이, 위임이라는 법령이, 공통점이 뭘까? 매매나 임대차나 도급이나 위임 계약에는 뭐가 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냐? 2개 이상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는, 그죠? 이 안에는.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 서로 주고받는 방향이다. 주고, 또 상대방이 주는 거 받고, 이런 관계 있다.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계약이요? 이게 계약이,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이렇게 공부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단법인 설립행위에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우러져서 단체를 만든다 했죠. 사단법인. 그러면 사단법인 설립할 때 뭐예요? 정관 만들기 위해서 두 사람에서 합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서로 이해관계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죠. 손잡고, 그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냐? 합동행위라 그래요.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역시 의사표시 개수가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서로 마주보는 방향이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되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단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겠죠. 이걸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합동행위.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단법인 설립행위죠.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제시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의사표시 개수와 방향에 따라서 당의 법령이, 이것도 법령이고 이것도 법령이고 이것도 법령이에요. 공통점이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법령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거죠, 이거죠.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이라고 그러고, 이 법령에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이라는 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라는 것도 있다. 단독행위는 앞으로 우리가 아주 상세히 배울 겁니다.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의사표시 한 개로 가지고 행위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계약은 위임, 도급, 매매, 임대차 계약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배울 겁니다. 합동행위 대표적인 뭐라 했어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또 이것도 역시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사표시가 한 개 이상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법령행위로 이름을 짓는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뭐예요? 법률 효과가 이렇게 발생해요.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법령행위를 할 때 당사자 의도, 보세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 그렇죠? 당사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 권리 의무를, 어떤 권리 의무를 만들어낼 의도. 행위 당사자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목적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 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 행위를 가지고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석을 통해서 이 목적이 뭔지 확정해야, 아, 이 사람 둘이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거래 행위를 했구나, 정할 수 있죠. 이걸 뭐라 하냐? 즉, 법률행위의 목적, 의도나 내용,
불분명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목적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이때 목적 확정할 수 있는 이론, 이게 뭐냐? 바로 법령의 해석이란 거예요. 해석의 원리에 의해서 당사자 의도나 목적을 확정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적의 해석, 법령의 해석.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17페이지에 해놨어요. 거기 보시면 법령의 해석이란 것은 법령의 내용, 즉 의도를 말합니다. 법령을 행위를 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이걸 내용이라 그래요. 그 내용이 명확히 밝히는 것. 왜 명확히 밝히는 거냐? 왜 그래야 행위에 이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행위를 했구나라는 걸 밝혀야 거래행위 효과를 부여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고, 그 탐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행위로 나타나는 표시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를 확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의사표시요. 이 목적이 담겨져 있는,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이 의사표시 행위에, 이 표시 행위를 가지고, 표시 행위, 이 표시 행위를 가지고 결국은 당사자 목적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령이 해석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해석의 원리도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의 해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당사자가 거래행위라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거래행위를 했는데 거래행위의 의도를 불분명하더란 거예요. 의도를 제대로 모르겠더란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뭘까라고 확정하는 기술이 바로 법령이 해석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의사표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요 의사표시, 요거 내용을 이제 좀 정치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기본적으로 큰 틀, 이런 그림을 잠깐 그리는 이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용어와 이런 용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기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어떤 관계에 이렇게 형성되어 설정되어지는가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강 했나요?